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을 위한 서양 철학사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에 이제 그 철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철학을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특히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철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다루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서양 철학의 시작입니다. 그 첫 번째 서양 철학자 탈레스부터 그다음 이제 아낙시만드로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실제 이제 철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고대 철학이고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의미에서 원리로. 그래서 이제 밀레토스 학파부터 서양 철학이 시작이 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서양 철학이라고 했을 때 이제 들어가는 것은 어느 서양 철학 책을 보든지 간에 이것부터 등장합니다. 처음에 딱 열면 탈레스가 서양 철학의 시작이고 철학을 시작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이오니아 지역에 있는 밀레투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처음에 철학이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점은 철학이 왜 하필이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이전에는 과연 철학이 없었는가. 그래서 그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그냥 그 엄밀하게 정의하지 않고 그냥 뭐 인간의 어떤 사유, 생각 이런 것들로 정의해버리면은, 학으로 정의를 하지 않고 그냥 철학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의미로 정의를 해버리면은 철학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뭐 이성을 가진 인간이 존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양 철학 책을 보거나 서양 철학을 공부할 때 항상 서양 철학의 시작이 있다는 거죠. 탈레스라고 하는 시작 지점이 있고, 왜 그렇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점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철학의 개념들이 조금 더 정교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나가야 될 분야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지도가 나옵니다. 이거 세계 지도죠. 지도 뭐 간단합니다. 아프리카 대륙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라시아 대륙이 있습니다. 그죠? 여긴 유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 문명의 탄생지가 있고, 여기가 이제 아라비아 반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가 있죠. 그죠? 그럼 인도 옆에는 인도 차이나 반도가 있죠. 그 다음에 중국 있죠. 그 다음에 한국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이 위쪽 북동 쪽으로 갑니다. 뭐 일본하고 아메리카 대륙은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섬나라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어쨌든 우리가 문명을 다룰 때는 이렇게만 이 세계 지도를 파악하고 있어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명의 발생지를 어디서 배우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제가 뭘 그린 거냐면 위도를 그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명이라고 했을 때 이 문명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문명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문명하면 뭡니까? 글자죠. 글자가 탄생하고, 그죠? 그 다음에 글자가 생기기 위해서 사회가 구성됩니다. 네. 원래 문명 탄생 이전에는 이렇게 그 원시 시대, 선사 시대 뭐 이럴 때는 부족 국가죠.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경에도 그렇죠.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혈연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혈연 공동체. 그런데 이제 문명이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등장하고 사회 혹은 국가가 등장하는 거죠. 국가라는 개념은 사실 문명보다는 조금 더 뒤에 등장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명이다 하면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고, 뭐 이거 외에 사실은 이제 문명이라는 말을 정의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 인구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뭐 도로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뭐 상업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문명을 정의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의 근간이 되는 것은 뭐다? 인구죠, 인구. 일단 사람이 모여야 문명이 탄생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역사적인 이야기. 현재로 어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적인 의미로 정의할 때는 다르게 정의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문명의 탄생지다, 문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인구가 뒷받침이 되어야 다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인구가 최초로 이 지구상에서 인류 역사상
인구가 모여서 문명을 형성했다라고 지금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곳은 이제 이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네, 메소포타미아 지역. 근데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문명이 시작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그 티그리스랑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아주 긴 강이 두 줄기가 흘러나갑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사실 필수적인 조건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많은 인구가 모여 살기 위해서는 식량이죠. 식량 문제. 먹고 살 게 있어야지 인구가 부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20세기에 전 세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인류 역사와 비교해 보면 그래프가 인류 역사에서 계속 일자로 그어지다가 20세기 들어와서 갑자기 수직 상승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질소비료의 발견 때문입니다. 질소비료의 발견 때문에 인류의 20세기에 이 식량이 비약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죠. 네, 질소비료의 발명 때문에. 이게 세계대전 때. 그러면서 인구 부양이 가능해지면서 전 세계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과거에도 많은 인구가 뒷받침이 되고 그로부터 문명이 탄생하기 이전에는 뭐가 미리 마련이 되어 있었냐 하면 그것은 식량입니다. 식량. 다량의 식량. 그럼 우리 식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땅이 필요하죠. 평야. 그죠? 그 다음 평야만 필요한가요? 아니죠. 물이 있어야 되죠. 그죠? 강. 민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요거 두 개만 있으면 되나요? 날씨가 맞아야죠. 그죠? 날씨가. 네. 기후. 이렇게 필요합니다. 평야, 물, 기후가 딱 맞아 떨어지는 데가 어디였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다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기에 실제로 여러분 지도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두 줄기로 쫙 일자로 엄청 길게 흐릅니다. 이 밑에까지 흐르니까. 아라비아만 밑에까지. 여기를 흘러 들어가죠. 여기로.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튼 뭐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이 지금도 그쪽이 굉장히 그 아랍 지역이지만은 도시가 발달돼 있고 거의 뭐 이때 당시에도 그쪽이 그 강 때문에 평야지대입니다. 평야지대. 그러니까 이제 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평야겠죠. 왜냐면 강이 이제 비가 오면 큰 강이 흐르면 주기적으로 이제 범람하게 되고 그러면은 토지가 비옥하고 평야를 형성하게 되죠. 그죠? 퇴적, 이게 그 침전, 퇴적 뭐 이런 작용들로 인해서 평야가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 곡창지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일손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여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식량 생산량은 더욱 증가하게 되고 그러한 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식량과 인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식량과 인구량이 점점 맞춰져서 평행을 이루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최대 인구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굉장히 많이 모여 살게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만 계속 모여 삽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식량 생산량보다도 인구가 더 많아지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인구가 이동하게 되죠. 네, 일부 인구가. 우리 여기 이제 이게 너무 비좁아서 못 살겠다. 팍팍하다. 서울 팍팍하다. 지방으로 한번 내려가 보자.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인구를 이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이동하는 인구는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문명을 갖고 있는 거죠. 문명 사회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죠? 그러니까 농업 경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문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위로 간다고 해봅시다. 위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위로. 그러면 뭐가 안 맞습니까? 기후가 안 맞아요, 일단. 그러니까 제가 이 선을 왜 그은 거냐면은 일단 문명이 최초로 탄생하고 거기서 그 문명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같은 위도상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겠죠, 그죠? 왜? 기후가 달라지면 벌써 식량 생산량이 뒷받침이 안 되고 인구가 뒷받침이 안 되고 그럼 문명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탄탄한 문명을 형성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가까운 지역의 위도에 있는 강과 기후와 평야가 만나는 곳이 바로 여기죠. 여기 어디입니까?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사실 이때 당시에도 이 밑에 지역은 다 사막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나일강 삼각주를 이루고 있는 그 나일강변. 나일강이 굉장히 큰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일강을 따라서 평야가 형성되고 곡창지대가 형성되고 기후도 사실은 약간 밑으로 내려가죠. 메소포타미아 지역보다. 거의 기후가 같습니다. 이 밑에 지역은. 그리고 그 기후도 똑같고 그 다음에 강도 있고 그 다음 평야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명의 탄생지가 이제 이집트가 되는 겁니다. 이집트.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고대 문명의 탄생지 하면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 이집트 지역을 꼽습니다. 학문적으로는.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 문화만 들어온 게 아니고 이 중화 사상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뭐 장찌연이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 친중파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중화적인 어떤 중국 대륙의 어떤 문화와 문명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우리나라가 지금도 4대 문명 해가지고 배우는 게 뭐냐면 양쯔강 문명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세계적인 것으로 봤을 때 양쯔강 문명은 문명이라고 잘 안 칩니다. 이게 너무 왜냐면 후대거든요. 양쯔강 문명이 형성될 때는 이미 이쪽에도 많이 다른 문명들이 좀 형성돼 있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이 있고 양쯔강 강이 있고 평야가 있고 그래서 인구 많이 모여서 하다. 근데 그보다 사실은 더 먼저 훨씬 먼저 앞서서 3대 문명이라고 칠 수 있는 곳이 이제 뭐냐면 인더스 문명이죠. 여기 인더스강. 자, 이게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티베트 고원이 있고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이 있죠. 그러니까 문명이 이쪽으로 갔을 때 이집트 문명을 형성하고 그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히말라야 산맥을 건너요. 건너기 전까지 여기는 뭐 아라비아 사막이고 그 다음에 곡창지대가 없어요. 딱 건너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곡창지대와 너무 따뜻한 기후가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인더스 문명이 여기서 꽃피우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자, 문명의 시작하고 철학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왜? 자, 문명이 이동합니다. 그럼 문명은 그 지역에서 많은 인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 공동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엔 정치적인 것도 발전할 수 있고 문화적인 거, 그다음 글자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왜 여기서 철학이 발생하지 않느냐? 오늘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보시면 자, 여기 보시죠.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등고선을 이제 그 제곱해가지고 만든 지도예요. 그럼 벌써 딱 여기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여기 아프리카 대륙이고 지도를 좀 확대한 거예요. 보시죠, 보니까 여기가 인도차이나 여기 중국이죠. 지도만 봐도 벌써 평야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메소포타미아지요. 엄청 비옥한 곡창지대 형성돼 있죠. 여기 나일강유요, 그죠? 문명이 여기서 형성됩니다. 이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광야가 있죠, 그죠? 광야. 그러니까 일단 문명과 문명 사이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말할 것도 없죠. 이 히말라야 산맥으로 일단 여기서 문명을 가지고 인더스로 딱 건너왔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뭔가 교류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죠? 이거는 로마가 비단길 닦아야 중국까지 가는 거거든요. 무역이라고 하는 거, 문명이라고 하는 거죠. 문화 교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도를 제가 왜 보여드리느냐?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문명 세계와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문명에서 철학이 발달할 수 없는 게 왜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진짜가 뭐야?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야? 이게 철학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 하나의 문명이 형성되어 있고 거기서 아주 그 문명의 어떤 현자가 있겠죠, 그죠? 그 지식이 많고 나이가 많든 지식이 많든 공부를 많이 하든 똑똑하든,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자기만의 어떤 대답을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렇죠? 그건 왜 비는 왜 와요? 비는 뭐 신이 노하면 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진짜야 라는 의심을 그 문명사회 내부에서 하기라는 쉽지가 않죠. 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다른 대안이 없죠. 나보다 훨씬 많이 알고 나이도 많으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게 진짜인 줄 알지. 그거에 대해서 그게 진짜야 라는 질문을 갖기가 대단히 어렵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문명사회에서는 뭐가 발달합니까? 우리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문명사회 안에서 세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이론, 이야기, 주로 이야기죠, 고대사회 때는.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이제 신화라고 합니다. 신화. 우리 미토스라고 하죠. 미토스. 한국어로 쓸까요? 원래 헬라어로 쓰면 이제 미토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신화가 이제 그 문명 사회마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신화 있죠. 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신화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것들이 많죠. 뭐 우루 신화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우리 길가메시 서사지 같은 것도 이 메소포타미아 신화입니다. 이집트 신화는 뭐 다 알죠, 그죠? 태양신 라, 막 해가지고 이제 시작되는 신화고, 그 다음 뭐 인도, 베다 철학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신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동양의 어떤 다양한 신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문명 사회에는 독특한 모양의 어떤 신화가 등장하게 되고, 그 신화 가운데서 그 문명 사회의 어떤 궁금증이나 혹은 자연에 대한 이해 같은 것들이 다 이 신화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명 사회와 철학의 등장은 일치하지 않는다. 철학은 벌써 뭐예요? 이 신화를 의심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철학입니다. 의심하면서부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절대로. 그것은 진리를 찾아나가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철학이 어디서 탄생하느냐? 자, 오늘 이오니아 지역입니다. 이오니아 지역은 뭐냐면은 요 지리적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지중해죠. 지중해고, 그 다음 여기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을 이오니아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성경에서는 소아시아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네,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이 있는 곳, 소아시아 지역이다, 이렇게 있는 곳이고, 여기에 해안가에 지금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밀레투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밀레투스. 자, 보십시오. 고대 사회의 문명이 어디 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있죠. 그 다음 이집트 있죠. 벌써 문명이 뭐와 맞닿고 있어요? 지중해와 공통적으로 맞닿고 있죠. 자, 그럼 뭐가 발달한다? 문명과 문명 사회에 교류가 등장하게 되죠. 무역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무역을 하기 위해서 고대 사회 때는 어쩔 수 없이 대양 항해를 못 하는 거거든요. 고대 때는 배가 항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해안선을 따라서 무역이 발달합니다. 그럼 해안선을 따라서 이제 뭐가 등장하는 겁니까? 해안선을 따라서 무역 도시가 무역 항구가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은 특별히 그러한 무역 사업의 일환으로 이 해안가에 있는 무역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아주 큰 무역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밀레투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무역 상인들이 모여 살죠. 그래서 이 밀레투스라고 하는 지역은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밀레투스가 아니 여기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 문명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 이제 미노스라고 하는 섬이 있거든요. 그런 섬에도 굉장히 큰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명들. 하여튼 이 해안가를 따라서 교류가 형성되고 있었던 많은 문명들의 어떤 교역소 같은 장소 중에 하나였던 거죠. 밀레투스라고 하는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각 문명권 안에 있었던 신화들이 서로 모이게 됩니다. 원래 그 전까지는 여기는 얘네들은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 데는 뭘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신화로만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집트는 이집트 신화로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류가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 이런 해안 무역이 발달하게 되면서 문화의 교류, 문명 간의 교류가 시작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명과 문명 사이에 자연을 이해하는 신화가 서로 중첩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생깁니까? 뭐가 진짜야?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죠? 네. 뭐가 진짜야? 그래서 최초로 그 철학, 뭐가 진짜야? 라는 질문에서 그 진짜를 찾아나가자! 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떤 철학을 시작했던 사람이 이제 이 밀레투스 지역의 이제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이러한 것들 문명과의 연관성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거기서 철학이 등장했냐? 뭐 다른 데도 철학이 다 있었는데 왜 그냥 거기서부터만 철학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탈레스로부터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철학이 탄생하는 건 뭐냐? 세상에 대한 이해가 그 이전까지는 그냥 그 문명권 안에 있는 신화에서 세상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어디로 넘어온다? 자, 이게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도라고 제가 써놨고 이걸 뭐 한자로는 우리가 이렇게 쓰죠, 그죠? 네.
그래서 길도자 이렇게 우리가 쓰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화와 신화들이 서로 중첩되게 이르면서 그럼 뭐가 진짜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철학이 시작되면서 철학의 질문이 신화에서 뭐로 넘어오느냐? 이 도라고 하는 걸로 넘어옵니다. 자, 이게 의미가 뭐냐? 이 도라고 하는 것이 한자로는 뭐 길도자라는 뜻이 있고, 그다음에 원리 뭐 이런 뜻도 있고, 뭐 도리 이런 뜻도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래 이제 그 서양 철학의 단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뭐 로고스 바이블 이런 것도 있고 성경에도 이제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중요하게 나오죠. 이게 이제 이 철학 헬라어 철학에서 등장하는 단어죠.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헤라클레이토스가 만든 걸로 알려져 있는데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로 이게 번역 불가능성의 단어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 번역하는 것에 있어서 논문도 종종 나오고 합니다. 네, 있어요. 논문도 있고. 근데 이제 가장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의 적절한 번역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한자 문화권에 있는 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도를 아십니까? 그 도죠. 이 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들이나 용례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랑 거의 일치하더라. 그래서 이제 아주 그 거의 동일한 의미로 지금 현재는 이제 로고스라는 단어랑 한자의 도라고 하는 단어를 일치시켜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도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에는 이제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 그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냥 워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영어에서 워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한국어 개역개정에서는 이걸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이거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말씀이라는 번역이. 이게 영어에서 워드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로고스 안에도 글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도라고 하는 한자 안에도 있어요. 글자라고 하는 어떤 워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영어에서 워드라고 하는 뜻도 이 안에 이 다양한 그 의미작용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워드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전을 찾아보시면 어떤 원리, 그러니까 이 로고스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의미작용이 있습니다. 이 워드라고 하는 단어에도. 근데 이거를 그냥 한국어에서 말씀이라고 번역해버리면 말씀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원리라고 하는 말이 이게 잘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원리, 어떤 그 신적 정신, 신적 이성 이런 의미들이 이게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금방 캐치가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그냥 국어에서도 우리 도라는 말을 한국에서도 쓰니까 그냥 도라고 번역을 해도 좋아요. 실제로 개역개정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뭡니까? 고린도전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이 거기서 사용된 고린도전서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거기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번역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그냥 번역을 통일해서 요한복음에도 이 태초에 어떤 그 도가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이건 느낌이 좀 이상하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게 언어가 우리가 도를 아십니까? 하도 이 글자를 많이 쓰니까 이상한데, 정말 그 기록자 요한의 의미작용으로 본다면은 사실 이제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말씀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도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는 것이 훨씬 적절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왕왕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철학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미토스, 신화에 침착했다면은 이제는 도라고 하는 것으로 옮겨오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원리, 어떤 이 다양한 신화들이 있을 텐데 신화와 신화가 만나죠. 그죠? 근데 신화와 신화 중에 무엇이 맞는지 이 신화들끼리 따져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신화의 이야기 중에서 뭐가 맞는지를 어떻게 할 거예요? 투표할 겁니까?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화와 신화 사이에 왜 이 신화는 이렇게 이 이야기를 형성하고 있지? 이 신화는 왜 이렇게 이 이야기를 형성하고 있지? 이 신화의 워드는 왜 이렇게 돼 있고 이 신화의 워드는 왜 이렇게 돼 있지? 그 어떤 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 원리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때 무엇이 진짜인지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그냥 그 떠도는 이야기, 신화적인 이야기 이면에 결국 그래서 그 사실은 무엇인가를 쫓아 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원리. 어떤 근본적 원리.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최초로 탐구했던 사람이 밀레투스 지역의 이제 탈레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게 그 밀레투스 지역, 여기 이제 그리스어,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역이거든요. 헬라어. 특별히 언어랑도 좀 관련이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때 당시 해안가에 무역 항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밀레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철학이 탄생했느냐? 이게 언어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 언어의 조의력이라고 하거든요. 조의력이 뭐냐면 조의력. 조는 조합할 때 조자입니다. 그리고 의는 의미할 때 의자겠죠. 조합해서 의미를 생성하는 능력입니다. 자, 어떤 두 단어를 그냥 조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톰이다, 원자라고 우리 번역하는데, 이거는 톰 하면은 더 쪼개다라는 뜻이고, 하면 뭡니까? 낫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톰 하면 쪼갤 수 없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 그냥 철학자들이 자기가 어떤 의미 전달을 하고자 단어를 직역해서 그냥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조의력이 굉장히 뛰어난 언어가 이 헬라어입니다. 또 뭐 있냐면, 뭐 많이 이런 건 철학에서 계속 중요해요. 뭐 아파테이아, 그 다음에 뭐 스토아 철학의 아파테이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아타락시아,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런 것도 다 그냥 조의력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들, 그 다음에 뭐 이제 다음에 오늘도 이따가 등장하게 될 뭡니까? 그런 그 아르케라는 의미들, 뭐 이런 의미들, 단어들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조의력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이 어떤 인과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문장이 길면 이해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문장이 길면. 왜? 한 문장에서 예를 들어서 술어나 뭐 주격이랑 목적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문장이 길어버리면은, 한 문장 안에서, 그러면 도대체 이걸 포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전체의 개념이 궁극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어떤 주체,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을 캐치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죠? 사고하기 어려워져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딱 만들어 놓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라고 단어를 새롭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거를 굳이 다 쓰지 않아도 요 단어 안에서 요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요것이 요거 어떤 걸 지칭하는 거구나 라고 개념이 금방 포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조의력이 있어야 이 개념적인 로고스를 형성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가 뭐야를 따져나가는 어떤 논리적인 사고들, 개념을 따져나가는, 무엇이 진짜냐라고 하는, 그리고 어떠한 개념들을 언어로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오직 신화에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어떤 개념들, 진리에 근접한 어떤 개념들을 용어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헬라어에 있고 조의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헬라어가 그 언어 그 계보에서도 이 그 헬라어가 굉장히 상위에 차지하고 있고, 이 헬라어로부터 뭐 영어, 그 다음에 뭐 이때 당시 지금 있는 유럽에 있는 많은 언어들, 뭐 라틴어부터 시작해서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다 이 헬라어 어족에서 이 파생돼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조의력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안타까운 얘기 한 가지 하냐면, 이제 국어는 어떻습니까? 국어는 조의력이 좋나요? 좋나요? 자, 한문은 한문은 조의력이 좋나요, 나쁘나요? 굉장히 좋죠. 한문은. 왜냐면 뜻글자니까. 한문은. 그죠? 글자 하나가 하나의 뜻을 담지하고 있죠. 글자 자체가 벌써 조의력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 서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단어 두 개를 갖다 붙이면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쉬워요. 개념 형성이 굉장히 쉽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중국 철학이 굉장히 발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문 때문입니다. 한문 때문에. 근데 국어는 뭡니까? 국어는 조의력이 나쁘죠. 왜냐하면 뜻글자가 아니라 소리글자잖아요. 국어는. 그죠? 네, 소리글자. 그러다 보니까 조의력이 나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국어는 소리글자다 보니까는 이 어순이 있습니다. 어순과 어떤 문법이 있죠.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표준어, 비표준어 이렇게 갈아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것도 이제 말이 시끄러운데 왜냐하면은 여러분 헬라어의 표준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유럽의 어느 나라에 가보십시오. 표준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가? 그런 건 없습니다. 다 랭귀지 게임이죠. 언어 게임 안에서. 우리나라는 사투리는 뭐라 그래요? 표준어가 아니라 그러죠. 맞춤법이라는 게 있죠. 맞춤법. 법에 맞는 글자가 있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어 문학관에 가서도 뭐 영국 영어 문법 다르고 미국 영어 문법 다르고 호주 영어 문법 다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 네가 맞네, 내가 틀리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문화권에 있는 그냥 그 언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헬라어 같은 것도 뭐냐면 영어는 이제 그래도 어순이나 문법 형식이 있지만은 헬라어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형식도 없어요. 뭐 주격 먼저 등장하고 동사 먼저 등장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자기가 동사를 강조하고 싶다. 문장에서 동사를 제일 앞으로 뺍니다. 네. 성경 기록할 때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목적절을 강조하고 싶다. 목적절을 제일 앞으로 뺍니다. 실제로 헬라어가 그렇게 쓰여요. 그러니까 이 철학적인 개념을 형성하고 조의력도 있고 형식도 없기 때문에 이게 철학의 발달하기가 굉장히 좋은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가. 우리 신약 성경이 뭘로 쓰여졌나요? 히브리어로 쓰여졌나요? 아람어로 쓰여졌나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뭘로 하셨죠? 헬라어로 말씀 안 하셨거든요. 아람어로 말씀하셨죠.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죠? 그 다음에 달리다궁 이런 거 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용한 언어 아람어. 히브리어랑 굉장히 유사한 어족이죠. 근데 신약 성경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기록한 게 헬라어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람어인데 그걸 헬라어로 번역해서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냥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을 하셨을까? 그때 당시 이 그레코 로마 문명에서 헬라어가 거의 범표준어로 사용되고 있었던 와중에 왜 예수님은 오셨는가? 왜 하필이면 그때 그 카이로스에 예수님은 오셨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기독교 신학과 교회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이게 로고스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 로고스가 있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그냥 신화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여서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유대교죠. 유대교. 그죠? 신화. 하나님이 옛날에 모세라는 사람하고 우리 민족하고 계약을 맺었어. 신화에 침착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은 그때 오시지 않아요. 그죠? 신구약 중간기를 400년을 뛰어넘어서 헬라어가 편만해졌을 때 오십니다. 비록 그 지역에서 아람어를 사용했긴 했지만 어쨌든 이미 헬라어에서 수많은 헬라 문화가 형성되어 있을 때 그때 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신화를 바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다른 종교와 굉장히 독특한 차이점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종교는 뭐 유대교도 그렇고 뭐 동양의 어떤 종교도 그렇고 또 유명한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은 신화가 있어요. 신화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 신학은 우리 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 그 신앙 자체, 신약 성경의 로마서 등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신학 자체는 로마서 보십시오. 거기 신화가 나오나. 거기는 구약의 신화를 예로 사용하는 거죠. 바울이 예로 예를 들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실제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신화입니까? 로고스입니까? 로고스예요. 로고스. 따져보는 겁니다. 기독교. 진짜 네가 정말 너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 진짜 그게 진짜야? 라고 묻는 것으로부터 기독교의 복음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도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철학도 이제 로고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굉장히 엄밀한 언어를 형성할 수 있고 개념들을 형성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의 탄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화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이제 왜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문명권 안에서 왜 천둥이 칠까요? 왜 비가 올까요? 라고 물어봤죠. 이건 뭘 물어보니까 왜라고 하는 것은 왜? 탓을 물어보는 거죠. 탓. 우리가 쉽게 말해서 탓. 무슨 탓으로? 어떤 탓으로?
그 이 탓은 뭡니까? 심리적인 거죠. 심리적, 그 다음에 의미적입니다. 의미적. 탓. 왜? 신이 노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어제 죽은 할아버지가 슬퍼서 뭐 이런 이 신화적인 이야기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탄생하는. 왜? 인간의 심리적인 것들을 묻는 거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 근데 돈은 이 왜를 물어서는 신화, 이집트 신화와 메소포타미아 신화 사이에서 이게 뭐가 맞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왜를 물어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죠. 왜? 그것도 맞는 말 같고 심리적으로 그것도 의미가 있고 그것도 의미가 있고 그죠? 탓을 묻는 거죠. 왜라고 하면서 여기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화 자체를 아예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왔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가 틀렸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화와 신화들 중에서 그 근본적으로 무엇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는 거야. 필연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해야 메소포타미아 신화가 맞는지 이집트 신화가 맞는지 아니면 둘 다 같은 이 로고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상징적으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철학으로 등장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에 침착하지 않고 뭐에 침착한다? 논증해 보는 거죠. 사실을. 진짜 그 대전제를 찾아서 의심할 수 없는 대전제를 찾아 나가는 논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질문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왜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와 신화는 서로 충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로고스는 신화를 해석하는 거죠.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다양한 신화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그냥 그 이야기 자체가 로고스라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군 신화가 있다. 그래서 곰이 진짜 쑥과 마늘만 먹고도 사람이 됐다. 그걸 믿으십니까? 대한민국 사람 그거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한 사람 정도는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그 신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신화를 읽을 때 벌써 딱 뭐 삼국유사나 이런 데서 그런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어떤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있었는가 보다. 그런데 이제 문명을 가진 어떤 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문명을 전파하면서 곰 부족을 이제 흡수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문명이 시작되는 거다. 우리가 그걸 해석한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해석합니까? 그것도 벌써 철학을 하는 거예요. 철학. 근데 그러한 해석이 그 신화를 깡그리 틀렸고 무시하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죠. 오히려 신화의 이야기를 진짜 신화를 기록한 사람의 의도대로 읽는 겁니다. 신화를 그렇게 기록한 사람은 이게 진짜야 하고선 그 말을 기록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이면에 정말 어떤 상징적인 것 혹은 초월적인 것을 직접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야기로 표현하는 거죠. 왜? 질문이 왜였으니까 왜? 근데 이제는 어떻게로 묻는 겁니다. 어떻게?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논증이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면 신화는 가설이죠. 가설.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가설입니다. 이건 누구 머리에 나온 겁니까? 신화를 꾸며낸 이야기꾼의 머리에서 나온 하나의 가설입니다. 기록자의 손에서부터 나온 하나의 가설이죠. 그 다음에 철학으로 와서 로고스에서는 논리가 중요합니다. 로직이죠. 논리. 타당성. 지식론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논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철학 전공하거나 그리고 우리 신학과에서도 저는 이제 신학과 들어가서 논리학을 이제 수강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그 충남대학교에서 논리학을 뭐 40년 동안 강의하신 아주 대단하신 분이 그분이 진짜 그 봉사하러 신학교에 와서 논리학 강좌를 해주세요. 거의 봉사합니다. 그분이. 지금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도 이제 신학도 공부하시고 해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우리 그 정현원 교수님이라고 제가 그 수업을 듣고 굉장히 존경하고 근데 그것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신학교에서 논리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근데 아무래도 신대원이다 보니까 이제 교양 과목으로 선택 과목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해서 이제 듣게 되는데 저는 이제 선택해서 논리학을 듣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문학, 신학을 포함해서 어떤 그 이공계가 아닌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논리학을 모르고 공부를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덧셈 뺄셈을 모르는데 미적분 공부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건 기본입니다. 논리학은 모든 학문에 있어서 어떤 인문학을 포함해서 기본인데 안타까운 것이 이제 신학교에서 이 논리학이 필수로 자리 잡지 않은 것도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면 사실 이제 어차피 대학원 과정이니까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교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라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거죠. 대학교 가서도 우리가 문과를 가게 되면 철학과를 가게 되면 논리학은 필수입니다. 논리학은 필수로 들어가 있어요. 철학과나 이런 쪽 하면. 근데 이제 논리학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필수로 듣지 않으니까 좀 안타깝고. 근데 정규 교육 과정에는 들어있어요. 논리학 우리가 다 배웁니다. 뭐 다 배우죠. 명제, 참, 대우, 역, 이 이런 것들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는 겁니다. 수학 시간에 배우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화는 뭘 하는 겁니까? 설명을 하는 거죠. 네. 신화는 그것이 왜 그런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explain,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로고스, 철학으로 와서는 그것은 설명이 아니라 증명을 해야 돼요. 야, 설명하지 말고 증명해라. 그죠? 우리 옛날에 백분 토론 이런 거 나오면은 거기서는 토론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토론 같은 거 TV로 가끔 보면은 거기서 토론하는 와중에 자꾸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명하는 분들이. 뭐 논객으로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책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무상급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했을 때 자꾸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급식비를 내면은 생활에 타격이 있는 사람이 몇 프로고 어떻게 돼 있고 그래서 자꾸 그건 다 설명이거든요. 설명이 아니죠. 그건 토론할 때는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뭘 해줘야 됩니까? 의심할 수 없는 대전제를 증명해줘야죠. 야, 왜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그 필연적인 이유가 뭔데? 그 필연적인 이유를 논증을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논증함으로써 증명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로고스, 철학이에요, 철학. 그러니까 철학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보죠. 설명은 어디죠? 사회학이라든지 뭐 있습니까? 경제학, 이런 데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런 자료들이 뒷바탕이 되고,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는데 왜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데, 왜? 그래서 근본적으로 왜? 어떤 원리로 인해서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철학입니다, 철학. 그래서 우리가 벌써 지금도 제가 아까 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국어에서는 이 왜라고 하는 단어랑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것도 한국이 이게 그 철학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개가 좀 이게 의미가 정확하게 와닿지가 않죠. 우리가 야, 어떻게 왔어? 이렇게 물어보죠. 손님이 오면 어떻게 왔어? 그러면 야, 어떻게 오기만 버스 타고 왔지. 그럼 그건 뭘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왔어는 뭘 물어본 거죠? 왜를 물어본 거예요. 너 왜 왔냐? 근데 걔가 대답한 건 뭡니까? 버스 타고 왔다? 그건 어떻게 왔냐? 왔다. 버스 타고 왔다. 이를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 왜 왔어? 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이게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왜? why를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인 의미, 탓을 묻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는 과정을 묻는 거죠. 그죠? 원리, 과정, 도를 묻는 겁니다. 네, 두 개. 이게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자꾸만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꾸만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묻죠. 그죠? 누가 실수하면 왜 그렇게 했어? 우리 자식들 훈계할 때도 너 왜 그래? 도대체 너 왜 그래? 그럼 그건 심리적인 의미, 탓을 묻는 거죠. 왜 너의 심리는 그 모양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럼 뭐밖에 대답할 길이 없습니까? 신화, 가설, 설명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는 장황하고 구차해지죠. 벌써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그죠? 우리가 그럴 때는 어떻게를 물어줘야 됩니다. 그럼 국어에서는 어떻게라는 의미가 이게 좀
그 헷갈리니까 이 의미가 좀 와닿지 않으니까 이렇게 어법을 바꿀 수 있겠죠. 이거 실제로 누굽니까? 우리 아기들 금쪽 같은 내 새끼 하는 그분 또 이야기하시는데 뭐 때문에 그랬어?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 무엇이 널 짜증나게 했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why 구문이 아니고 how what 구문을 써주라는 거예요. how what 구문.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네가 지금 그렇게 했느냐. 너 왜 실수했어?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실수하게 됐습니까? 이게 논의를 생산적으로 만들죠. 우리가 회사에서도 그죠? 너 도대체 왜 이런 실수를 했어? 이건 심리적인 요인을 묻는 겁니다. 그거 물어서 뭐 합니까? 그죠? 그건 가설이고 설명이고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그죠?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왜를 물을 게 아니고 뭘 물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실수가 발생했냐? 이 실수에 발생하는 어떤 논리적인 결함은 무엇이냐? 이걸 물어야 말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철학에서도.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최초 철학자 들어가는데 이제 이 아르케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고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르케. 네. 이게 이제 최초의 철학이 시작되면서 탐구하게 되는 어떤 단어입니다. 이게 번역은 근원, 근본, 궁극적인 어떤 존재, 궁극적 존재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아르케라는 말이. 그래서 근원이 무엇이냐,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냐 할 때 다 그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게. 자, 우리가 아까 로고스를 찾음으로써 철학이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로고스는 어쨌든 논증이니까 뭘 찾아야 되냐면은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신화가 맞는지 둘 중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근본적인 어떤 것을 분별하게 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어떤 기준이 필요하죠. 기준. 네. 진리를 찾는 기준. 네. 진리를 찾는 기준. 그러면 이 기준, 진리를 찾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대전제라고 하고 대전제 혹은 공리라고 합니다. 공리. 이렇게 의심할 수 없는 대전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든 우리가 어떤 세상을 이해한다. 그 세상을 이해하는 것으로서의 철학이라는 것을 했을 때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건데 신화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이 진리를 찾아 나갈 건데 라고 했을 때 의심할 수 없는 대전제의 가장 궁극적인 존재를 아르케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아르케. 근데 요 개념이 굉장히 포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하자면 이 아르케라고 하는 개념을 이거는 어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장. 필드라고 영어로 쓸 수 있는데 요게 요즘에는 그 물리학에서 양자장, 전자기 장 했을 때 그 장이라는 표현을 쓰죠. 운동장 할 때 장자입니다. 이 아르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이 우주, 존재, 우주론을 하든 존재론을 하든 이 있는 것을 탐구하는 것이 철학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는 수많은 신화들이 있고 이야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많은 신화들 중에서 진짜 어떤 의심할 수 없는 기준, 대전제를 찾아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연역해 나갈 수 있는지를 탐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철학부터 벌써 이걸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가장 근본에 있는 게 뭐냐, 가장 근본. 이 우주 만물의 가장 궁극적인 근본. 자연을 이해하는데 비가 오고 태양이 뜨고 이 자연을 이해하는데 수많은 것들이 설명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신화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궁극적인, 그래서 도저히 어떤 신화에서도 의심할 수 없는 궁극적인 그 장, 논의의 장, 생각의 장, 존재의 장, 우주의 장, 그것을 아르케라고 합니다. 이게 개념에 포착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요걸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근본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인 어떤 그 가장 밑바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근원 밑바탕.
그래서 요 아르케를 찾아서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철학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르케. 자, 아르케의 두 가지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나올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첫 번째 철학자입니다. 탈레스. 이오니아 지역 밀레투스에서 시작된 최초의 철학자고요. 어떤 서양 철학사 책을 보더라도 최초의 철학자는 탈레스로 나옵니다. 기원전 624년 출생했던 인물이고요. 집안이 상인 집안이었고, 그래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양한 지역에 있는, 다양한 문명권 안에 있는 신화와 이야기들을 접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오니아 밀레투스 지역에 와가지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는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신화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에 침착하는 것을 거부하고 근본 원리, 즉 아르케를 탐구한 최초의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탐구한 것이 바로 이 아르케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아르케 이렇게 쓰죠. 네. 아르케를 탐구했던. 그래서 여기 또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근원이라는 말이 아까 설명했던 그 아르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물이다라고 본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봤을까요? 왜? 이때는 이제 고대 철학자는 다 자연 철학자라고 불립니다. 자연 철학자. 자연 철학. 왜 자연 철학자라고 불리냐면 자연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어떤 이해를 꽤 했기 때문에 이제 자연 철학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보십시오. 만물의 근원을 찾아가야 돼요. 이 수많은 신화들이 있는데 이 세상을 이해하는, 이 자연, 이 우주를 이해하는 가장 의심할 수 없는 그 어떤 근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장, 그것이 뭘까? 이건 어떻게 이 세상이 존재하고 이 세상의 가장 근본이 뭘까? 자, 그러면 보십시오. 딱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비가 오니까 뭐가 자랍니까? 풀이 자라죠. 그리고 풀을 누가 뜯어먹습니까? 소가 뜯어먹죠. 그리고 소를 누가 먹습니까? 사람이 먹죠. 자, 만물이 뭘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그 근본에 물이 풀이 되고, 풀이 소가 되고, 소가 사람이 되고, 결국 사람도 그럼 궁극적으로는 어떤 장 안에 들어있다. 이 물이라고 하는 장 안에 들어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했을 때 물이 어떤 이 만물을 이루고 있는 재료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도 이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의 장으로서의 탈레스가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 그냥 뭐 풀이 물 먹고 자라죠 이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물이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은 어떤 물이다라고 했을 때 이 물은 이 우주를 생성하고 있는 가장 그 밑바탕의 장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쫙 펼쳐져 있지 않게 됩니다. 왜? 벌써 모든 것이 다 물로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모든 것은 다 물로 회귀하니까. 그죠? 돌도 물로 회귀하나요? 돌멩이 딱 놓고 처막 끝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죠. 10년 지나니까 돌멩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녹아서 파이죠. 돌도 물에 녹네. 돌도 물이 되네. 그때 녹는다는 개념은 뭐니까? 돌도 물이 되네. 바위도 물이 되네. 이게 어떤 근원에 모든 것은 다 물로 회귀하려고 하고, 물로부터 모든 것들이 생성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죠? 화산이 폭발하면 뭐가 흐릅니까? 붉은 물이 흐르죠. 그러면서 산이 형성되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다 그때 물은 이 H2O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액체, 물, 그 근원적인 어떤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의 존재, 이 우주의 장이 되고 있다. 그죠?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물이 내리죠. 그럼 저 우주의 저 하늘도 뭘로 되어 있다? 저 파란 하늘은 다 물이다라는 거예요. 물. 이 우주는 물로 가득 차 있구나.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아르케를 이야기합니다. 아르케. 자, 이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올 때 풀이 자라고, 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장이다. 자, 벌써 보십시오. 신화에 침착하지 않고 뭐다? 로고스를 찾아가는 거죠. 로고스. 최초의 철학자입니다. 이게 뭡니까? 개기일식이 일어났어요. 개기일식이 일어나면은 옛날에 신화적인 세계관에서 뭡니까? 신이 노했다. 이집트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나죠. 태양신 라가 노했다. 난리가 납니다. 그죠? 네.
그런데 탈레스가 그 신화에 침착하지 않는 겁니다. 저 계기일식이라고 하는 것을 딱 봤을 때 태양의 움직임, 달의 움직임을 탈레스가 면밀히 관찰해가지고 이 주기를 파악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황도가 지나가고 그 다음 백도가 지나갑니다. 황도는 태양이 지나가는 길, 백도는 달이 지나가는 길. 근데 얘도 둥글게 돌아가고 얘도 둥글게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무슨 지점이 있습니까? 교착 지점이 있어요. 그죠? 완전히 평행해서 지나가지 않으니까 반드시 교착 지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둥글게 지나가니까. 교착 지점이 없으면 완전히 평행하게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 점에 교착 지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탈레스가 그걸 계산했더니 아니 글쎄 지나가는 시간과 주기를 따졌더니 둘의 교착 지점에서 둘이 만나는 지점이 있더라. 하필이면 그때 그 시간이 맞아서 만나는 지점이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오더라. 그래서 그날 딱 봤더니 그날 뭐가 일어납니까? 계기일식이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계기일식의 날짜를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근데 탈레스가 딱 보고서는 딱 가만 보니까는 어느 날 며칠 뒤에 이제 계기일식이 일어나요. 탈레스가 계산해 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이오니아 지역에서 어떤 두 부족이 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얘기예요. 그 탈레스가 제자들을 이끌고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 전쟁을 딱 내려다봐요. 지금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 같으냐 제자들이. 어찌 그걸 알겠습니까 스승님. 그때 탈레스가 뭐라 그래요? 전쟁은 내일 끝날 것이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고 봐라. 그 내일 됐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이 끝났어요 실제로.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스승님 어떻게 알았어요? 탈레스가 어떻게 한 겁니다. 그걸? 자 보십시오. 탈레스는 그날 계기일식이 일어난 거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 계기일식이 일어났거든요. 탈레스는 계기일식이 달이 태양을 가려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 이 고대 사람들은 계기일식이 일어나면 이건 뭐다? 신화적인 세계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이 노했다는 거죠. 신이 노했다. 신이 노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던 사람들은 계기일식이 일어나는 순간 야 우리의 전쟁을 보고 신이 노했구나. 신이 이 전쟁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병영이 완전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날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야. 야 우리 싸우지 말자. 후퇴하자. 지금 이건 나쁜 징조다. 지금 싸우면 우리가 망한다. 신이 노했다. 하는 거죠. 탈레스가 그걸 꿰뚫어 보는 거죠. 그죠? 자 보십시오. 벌써 신화에 귀착하지 않고 로고스를 찾아 떠나니까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인간의 심리가 보이기 시작하죠. 인간의 심리가. 그리고 신화를 신화로 보지 않음으로써 뭐가 보이게 되는 겁니까? 현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현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도 신화에 침착하게 되면 여러분 그게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해낸 하나님입니까? 그냥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실제 하시는 현실의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추구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2000년 동안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2000년 동안 현실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쫓아갔던 것이지. 근데 지금 현대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죠. 신화적인 세계관에 자꾸만 침착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생각하는 크리스천들. 그래서 전쟁이 끝날 것이다를 탈레스가 이제 예측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피라미드인데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이 탈레스가 있었던 때에도 거의 뭐 1000년, 2000년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피라미드 건축 시기가 뭐 피라미드마다 다 다르긴 한데 가장 오래된 거를 많이 치는 건 내가 찾아보니까는 기원전 2500년까지도 보더라고요. 근데 탈레스가 언제 살았습니까? 기원전 600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벌써 2000년 가까이 된 피라미드가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그러니까 얘가 여행을 하다가 탈레스가 여행을 하다가 이집트에 딱 갔더니 이 피라미드가 있는데 실제로 이집트에서 이게 그 현상금이 걸린 문제로 난 기록이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높이를 측정해놔요. 피라미드의 높이를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피라미드가 이렇게 삼각뿔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높이를 재야 되는데 이걸 높이를 재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운데를 이게 재도 이게 어렵고 당시 이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만한 줄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게 갖기가 어렵고. 그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높이를 계산하는 문제가 이집트에 있었는데 탈레스가 가서 그거를 그냥 한 방에 간단하게 해결을 해준 겁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피라미드의 높이 탈레스가 뭐 복잡하게 뭐 수학적 계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뭡니까? 자 피라미드 가운데 옆에다가 막대기 하나를 딱 꽂아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해가 이렇게 뜨니까 뜨고지니까 그림자 길이가 변하잖아요. 그러면 태양의 그림자, 이 막대기의 그림자 길이가 이 막대기 길이랑 정확히 일치하는 순간이 있겠죠. 그 순간에 피라미드 그림자의 그림자의 길이를 재면 그게 피라미드의 높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태양이 자 막대기 옆에다 정확히 가운데 막대기 꽂아놨습니다. 막대기 그림자 길이가 막대기 길이랑 정확히 일치하는 시간에 피라미드 그림자의 길이를 중앙에서부터 재면 그럼 피라미드 높이 길이가 돼요. 그죠? 재기가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센티미터 개념 없어도 뭐 신발로 재도 되고 막대기로 재도 되고 막대기 몇 개 뭐 이렇게 재도 되고 그죠? 벌써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탈레스입니다. 로고스에 집착한 로고스 생각. 그래서 탈레스가 이제 이야기했던 유명한 말 중에 또 뭐였냐면 보십시오. 이 만물의 근원 아르케를 탐구하는 거잖아요. 아르케는 뭐다? 탈레스가 볼 때 그건 물인 것 같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의 어떤 그 장으로서 쫙 펼쳐져 있고 그래서 비도 내리고 그 다음에 육지로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고 이때 당시 세계관은 뭐예요? 아직 지구가 둥글다 이런 개념 모르고 그러니까 바다가 있고 물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을 다 감싸고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대륙이 있고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왜냐하면 이제 그 그리스 지역에서 항해를 통해서 벌써 이게 그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았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물로 되어 있구나. 만물의 어떤 장은 물이구나. 아르케라고 하는 것. 가장 의심할 수 없는 어떤 그 존재의 근원. 그것은 물이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했어요. 그럼 보십시오.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장이라고 했을 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과 연결되는 겁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어떻게 이 풀을 내게 하죠? 물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리죠? 물이 어떻게 풀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나를 구성하고 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흐르고 만물을 흐르게 하나요? 물, 존재하게 하나요? 그것은 어떤 운동, 그죠? 그 다음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운동과 변화라고 하는 것. 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과 변화를 통해서 만물을 존재하게 한다. 자, 요것이 탈레스가 이렇게 딱 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과 신화라고 하는 것이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고 신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죠. 탈레스가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요렇게 딱 보고 나니까 그가 결국 물이구나 이렇게 딱 보고 나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우리가 그동안 뭐라고 불러왔다는 걸 탈레스가 알았을 거예요. 이걸 그동안 신화에서 다 신이라고 불러왔구나. 신. 이걸 헬라어로 네오스라고 합니다. 네오스.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탈레스가 로고스적 생각 안에서 만물의 근원, 어떤 필연적인 있을 수밖에 없는 이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내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저 나무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 온 우주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인 어떤 있음을 어떤 아르케라고 하는 개념을 쫓아서 들어가서 그걸 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딱 도달했을 때 결국은 이 물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물이 그동안의 이 문명권 안에서 뭐라고 얘기해왔던 신화 속에서 신이라고 이야기해왔던 그거구나. 그거. 그동안의 신화에서 신이라고 이야기해왔던 개념이 이걸 어떤 이 내면에서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이라고 이야기해왔던 거구나. 이게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레스가 한 유명한 말. 여기 들어오라. 여기도 신이 있다. 이건 탈레스가 한 말은 아니고 이제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말인데 이제 탈레스도 이제 비슷한 의미로 이런 자기의 철학을 전개하기 때문에 헤라클레이토스가 그걸 이제 계승 발전시켜서 자기가 이제 자기 글에 그런 말을 쓰고 어쨌든 이제 탈레스도 이런 개념들을 이제 연결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화적인 세계관 안에 있다고 했을 때 그 신화를 신화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신화가 궁극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어떤 대상을 찾아 나가는 것이 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때의 신화는 꼭 문명권 안에 있는 신화뿐만이 아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다 우리가 이 로고스적 생각에 침착하지 않으면 다 우리가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그죠? 우리 나름대로의 가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까? 이렇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이 정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그 궁극적인 생각들, 진리들을 집착해 나가는 것이 로고스고, 그것은 결국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게 뭐다?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 기독교가 요렇게 신을 정립하는 거거든요. 교부시대 때. 교부시대 때도 우리 삼위일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화로부터 삼위일체를 믿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해 보시면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이 그렇게 정립되는 게 아닙니다. 왜? 성경에 삼위일체가 나오나요? 아니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왜 기독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형식의 신론을 전개하고 있나요? 그게 기독교가 만든 신화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신학에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신학에서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신학자들도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삼위일체를 고집해요? 그건 신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화는 이야기예요. 설명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신화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신론인 삼위일체란 말입니다. 그럼 신학자들이 왜 그 삼위일체를 고집했느냐? 실제로 신학을 공부해 보시면 이 필연적으로 삼위일체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구를 하고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해도 뭐 양태론이니 무슨 논이니 해가지고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해도 결국은 이게 세 분이 분명히 다른데 분명히 같은 존재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필연적인 결론, 필연을 쫓아가는 겁니다. 필연의 결론. 네. 삼위일체라고 하는, 기독교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데우스라고 하는 거죠. 신이라고.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셨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화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신화적으로. 신화에 어떤 하나님이 계시고 뭐 세계를 7일 만에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 계시고 신화적으로 생각한다.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현실에 진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심리적인 하나님이에요. 심리적인 하나님.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해야 됩니까? 로마서 1장 20조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실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탈레스처럼. 우리 중세 교부 가장 대표적인 중세 교부 누굽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가 처음에 그 신학대전에서 신존재 증명은 아주 짧아요. 일부에 아주 처음 초반에 5번째 질문에서 아주 짧은 한 5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게 신존재 증명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 신존재 증명. 그걸 처음에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 신존재 증명을 하냐면 그때 당시 신을 안 믿어서 신존재 증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전제에서는 신이 누구냐, 우리가 그동안 말해왔던 신이 누구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의 신학을 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신존재 증명을 합니다. 근데 신존재 증명을 성경을 가지고 신존재 증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필연적으로 현실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제1원인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능동인, 제1능동인, 제1운동자. 이 존재하는 것들 중에 필연적인, 탈레스가 물이라고 하는 아르케를 발견하고 거기다 신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 토마스 아퀴나스 똑같습니다. 그렇게 다 이야기해놓고 신존재 증명 5페이지로 딱 해놓고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존재, 이 제1원인자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라고 불러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 마지막 줄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신존재 증명을 한다? 그럼 신을 안 믿는 그건 거룩하지 못한 행위다. 여러분, 그거는 그 자기 자신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왜? 아주 맹목적인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근본적이고 교주적인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최초에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의심을 통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있다 라고 하는 걸 내가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것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내 나름대로의 가설과 신학 가운데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화의 근본에는 뭐가 있다? 로고스가 있다. 로고스가 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보고 오늘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라고 합니다. 탈레스 다음에 나오는 신학자고 우리가 시대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탈레스 다음에 나오는 신학자고 똑같이 이오니아 철학자고 밀레투스 학파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아페이론이다. 아까 탈레스는 물이라고 그랬죠. 아르케가 아르케 만물의 근원은 아르케. 탈레스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가 만물의 근원은 이제 아페이론이다. 자기 선대에 있었던 탈레스의 말을 무시했느냐?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물이라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르케다, 장의 개념. 그러나 아낙시만드로스는 거기다 용어를 만들어야죠. 그게 뭐냐? 아페이론입니다. 아페이론 벌써 합성을 하는 걸 딱 알죠? R은 뭡니까? 낫이죠, 낫. 그 다음 페이론 하면 이건 변화 가능성입니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낫 변화. 만물의 근원 아르케가 있다면 그것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변하지 않는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변하지 않는다. 만물의 근원. 자, 아낙시만드로스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자, 만물의 근원은 이제 아페이론이다. 라고 했을 때 아낙시만드로스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특성을 아르케라고 하는 것에다가 부여를 하는 거죠. 탈레스는 그냥 단순히 근원의 장으로서 물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낙시만드로스는 그것은 변하지 않는 어떤 특성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존재는 계속되고 있으니까. 존재가 연속되고 있으니까 그 근원, 아페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 생성하지 않는 가장 근원. 그래야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원이, 아르케가.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하고 그 자체로 변화한다면은 그것이 변화가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또 다른 장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가장 백그라운드, 가장 밑바탕, 도화지, 가장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그 장, 필드는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럼 변화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은 아페이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세계의 생성을 이제 그 아낙시만드로스가 이야기를 하는데 변하지 않는 어떤 아페이론이라고 하는 그 근원이 뜨거운 것, 차가운 것, 건조한 것, 축축한 것을 통해서 이제 대립된다는 거예요. 대립. 자, 세계는 이제 코스모스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계가 우주 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주. 이 우주,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대립하고 건조한 것과 축축한 것이 서로 대립하죠. 그죠? 이 대립하는 것 때문에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벼운 것은 위로. 그래서 물에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물도 이제 그 무거운 것은 액체는 아래로, 그 다음에 기체, 물이 증발한 수증기는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지면서 서로 대립하면서 이 만물이 생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불, 공기, 물,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기에 이제 대립되는 어떤 원소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게 아낙시만드로스는 그 사원소설로 가는 것은 아니고 그 아낙사고라스까지 가야 이제 아낙사고라스가 아니죠. 엠페도클레스까지 가야지 이제 그 사원소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낙시만드로스는 조금 더 옛날 사람으로서 그냥 이런 그 만물의 근원은 아페이론 어떤 변하지 않는 것인데 근원 자체, 장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인데 변하지 않는 장 가운데서 이 뜨거운 것, 차가운 것, 건조한 것, 축축한 것이 상호 대립을 하면서 이 세계를 형성해 나간다라고 이제 세계의 형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신화적인 세계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로고스적인 것을 쫓아서 이야기를 하고자 시도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탈레스로부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물에서부터 생물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물에서부터 생물이 올라왔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최초의 어떤 진화론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제 아낙시만드로스고요. 그 다음 뭐 이 사람 한 개 많습니다. 보면 끝났네요. 벌써 필요. 이 사람이 이제 지도 이때 당시 그 지도를 만들었다 그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천체의, 그러니까 천문우주가 벌써 탈레스가 개길식 예측한 걸 넘어서서 아낙시만드로스에 이르면은 천체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천체의 여러분 별자리 같은 거 보러 가시면은 이렇게 동그란 원판에 이렇게 대고 보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걸 천체의라고 합니다. 천체의. 그 다음에 해시계 설명하는 사람, 해시계. 이게 아낙시만드로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대 철학자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고대 철학자 처음 철학 시작인데 들어가는 건데 어떤 개념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출발을 하는지로부터 철학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명확해졌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도 제가 이제 이 철학 강의를 하는 것도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을 위한 철학 강의 하는 것도 이러한 그 철학적인 생각들, 철학적인 논리적인 사고들 이런 것들이 크리스천들에게 너무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기독교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생각들이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다시 진짜 기독교 역사에서 있었던 진짜 그 하나님을 한국 교회에 좀 선교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강좌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좌 마쳤고요.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계속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